기초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총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서 여기서 12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랬고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아. 그래도 이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 중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파트고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우라고 하는 파트 있어요. 그건 꼭 여러분들이 애워 나가야 나중에 진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도를 그리고 있을까?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해가지고 나오죠. 또는 정의하고 나와요. 그럼 용어 정의에 관한 건 어떤 내용일까? 그 나오는 용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원래 법률에 보면 용어 정의가 21개가 나옵니다. 그럼 21개나 되는 그 법률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기는 어렵고 다만 진도 나가면서 다 나오는 편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쭉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용어 정의 끝나고 나면 본론 파트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올까? 우리나라 국토에다 뭐부터 한다 그랬죠? 체계적인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랬었죠? 그럼 먼저 뭐가 나온다?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론 내용의 첫 번째,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들 줄여서 행정계획이라고 그러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계획이 나온다? 크게 세 가지 계획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계획은 몇 가지? 세 가지 계획.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런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럼 행정계획이 수립됐죠? 그럼 그 계획에 맞춰 우리나라 국토를 뭐자?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용, 개발, 보존 간단하게 개념 정의 해볼까요? 먼저 이용이 뭐죠? 현재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현상 유지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이용입니다. 현상 유지적인 거죠.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보자. 그게 개발이죠. 반면에 보존, 과거지향적인 겁니다. 옛날에 있던 이거 회수하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두자. 이게 보존의 성격이죠. 따라서 이용은 현재 쓰는 대로 쓰자. 현상 유지적. 개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반면에 보존, 과거에 있던 이거 손대지 말고 각자 그대로 두자라는 게 바로 이게 보존의 성격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미래지향적인 행위들, 바로 개발행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행정계획 세 가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로 들어가는데 이때 개발에는 뭐가 있단다? 함부하지 말란 얘기죠. 부동산 공법의 특성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규제법. 함부하지 마라고 규제한다 그랬죠. 그럼 개발행위 네 맘대로 하면 돼? 아니요. 뭐 받고 하라는 얘기야. 허가 받고 하라.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규제법으로서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합니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특히 개발행위를 하는데 어디서 개발행위 할까? 저 시골지역, 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골지역. 이런 데는 원래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 드디어 이번에 개발이 이루어진답니다. 시골지역에서. 함부로 개발하면 될까? 안 되겠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서 거기다 뭘 지정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골지역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거기를 개발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라. 이렇게 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되지 않은 시골지역을 개발할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것도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먼저 무슨 개념이 나오죠? 여기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게 바로 기반시설이라는 의미로 사기가 들으면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도로, 공원, 학교. 앞으로 강의할 때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걸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표현하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무슨 행위죠?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그런 건축물 건축이라는 그런 개발행위를 하겠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 지으려고 하자는 그 땅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됩니까?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죠. 도로부터 내야 되죠. 자, 도로 내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애들이 다니는데 뭐가 있어요? 학교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행위를 하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고 옆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옆에 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이런 도로, 공원, 학교를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따라서 이건 필연적인 거죠. 개발행위 해야 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아파트 짓는 개발에 따른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곤란하다는 얘기는 설치가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기가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야. 자,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런 지역이죠. 자, 지금 주변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 여기 도로 같은 게 이렇게 다 나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나 있고 이 지역이 다 주변에 이제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 지금 도로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개발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아직 아파트를 지으려고 건설업자가 큰 땅을 사가지고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짓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죠? 이번에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더냐? 옆에 있는 도로들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3,000세대 아파트를 지면 차량이 일단 3,000대가 저기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럼 3,000대 차량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죠. 그럼 뭐부터 하면 됩니까? 도로 넓히면 되죠. 옆에 있는 도로, 이쪽 이거를 도로를 더 넓혀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다 도로 위주로 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 있는 땅을 도로 내려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한테 뭐 줘야 되죠? 보상비 줘야 되겠죠. 그럼 보상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이 주변 지역이 다 개발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땅값이 개발된 적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예를 들면 여기 빌딩이 있었어. 여기 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여기 10층짜리 빌딩들이 여기 쫙 있다 치자. 빌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10층 이상 되는 빌딩들이 이렇게 있다면 저 보상비 주고 빌딩들을 다 철거하고 도로 넓혀야 되는데 이 빌딩 철거비가 도대체 보상비가 얼마나 들을까? 천문학적인 도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파트 3,000세 짓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 도로 넓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들었더니 5천억이 들어가더라. 그럼 5천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힙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행위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럼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되는데 도로 넓히면 되는데 설치가 뭐 할까? 곤란하더라. 가장 큰 이유는 보상비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답니다. 그러면 도로 결국 못 넓혔어. 여기까지 못 넓혀. 그럼 옛날 그 도로 써야 돼. 그럼 여기 아파트 3,000세대 지키려 했던 거 3,000세대 다 지어야 될까요? 조금만 지을까요? 조금만 짓자. 얼마만 짓자? 반으로 줄여 짓자. 몇 세대만? 1,500세대만 짓자. 이렇게 건설하는 걸 개발행위를 작게 하도록 있는 거. 건축물을 작게 지게 하는 거.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이런 데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그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바로 개발행위네요. 아파트 3,000세대는 개발행위네요. 기반시 설치는 필요한데 도로 넓히는 건 필요한데 또 학교 짓는 건 필요한데 그런 기반시 설치 공간이 없어. 그럼 결국 넓히려면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거기다 도로 만들고 거기다 학교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서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못 넓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너무 무리야. 안 되겠어. 기반시설 설치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짓는 거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정하자. 이런 데는 건물이 작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런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이런 시골 지역입니다. 자, 이런 변두리 지역이야. 이런 데입니다. 그럼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뭐다? 개발행위를 하겠답니다. 그럼 여기 개발행위를 하면 뭐 해야 되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여기서부터 이쪽에 있는 도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또 여기서부터 도로 내야 되겠죠? 자, 각종
여기다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조성하고 각종 기반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기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원래는 관련된 그 관리청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지들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야. 기반시설 설치는 관리할 그 관리청들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발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다면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설치하다는 그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좀 너희들도 일부 부담 좀 하라. 개발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개발한 자들도 일부 여기서 개발한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표현하자. 그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이 안에서는 뭐죠? 개발한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됐습니다. 한마디로 너 개발하려면 일부 돈 내놔라. 너 이런 거 건물 지려고 그래? 그럼 거기 도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공원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학교 짓는데 얼마 들어간 그 비용 중에 너는 얼마큼 부담하라 라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를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에 들어있죠. 자, 이제 세 번째로서는 크게 여기까지가 두 가지야. 실제로 본 내용은요. 행정계획 수립, 개발행위 관련된 것들 이 두 가지가 우리 국토위계미 이용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토지 출입하고 싶으면 함부로 하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다? 자, 내가 어떤 조사 측량에서 남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뭐 몰래 들어가면 되지.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남의 땅에 들어가면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죠? 원래는 토지주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당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조사 측량 같은 게 필요한데 좀 잠시 들어가서 측량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토지주가 뭐라고 하죠?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서 측량하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또는 뭐 먹을 거 하나 사다 드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토지주가 안 돼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게 문제죠.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했더니 안 돼요. 그럼 원래 못 들어가는 거죠. 돈 줄게요. 필요 없어.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한단다? 일정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야.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공공적인 목적에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계획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부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단다. 또는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한단다.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가지고 조사 측량 또는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 작업 이런 걸 하고 싶다면 뭐 하면 된다? 너 들어가는 거 토지주가 승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오케이 하지 않아도 그래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들어가서 조사청이 필요한데 공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려 했는데도 토지주가 안 돼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원칙적으로 관악회장한테 찾아가. 아까 관악회장이 누구 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여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서울특별시장님 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저 사람 땅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이나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검토해보고 그래 이 사람은 저런 공적인 목적에서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너 들어가도 돼 라고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제 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청문. 청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할 때? 장관들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뭐 열죠? 청문회를 엽니다. 근데 국회 청문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자, 뭐 청문은 어차피 사람 앉혀놓고 저기 따지는 건 맞지만은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건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것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 청문은 예를 들면 이런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는데 개발을 허가해 줬죠? 문제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방부로 허가 신청을 했어.
원래는 이 사람 허가 대상 안 돼. 그런데도 속여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걸 모르고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은 허가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았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갈까? 아니죠. 개발행 허가 취소하겠죠. 그때 그냥 취소할까? 아닙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전번 허가 대상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너 몰래 속여서 허가받았잖아. 허가 지금부터 뭐 하려고 한다? 취소하려고 하는데 너 왜 그랬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네가 허가 대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명을 했는데 그게 타당해. 이유가 돼.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걸 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무슨 절차? 청문 절차라는 게 있단다. 이런 청문에 관련된 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청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청문이라고 한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토위계 및 융양원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위계 및 융양원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와 관련들이 여기 쭈르륵 나와요. 이 용어들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진도 나갑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부터 공부하죠? 영어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물론 알파벳이죠. 그죠? A, B, C, D, E, F, G 뭐 쓸 줄은 알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될 거야. 그 알파벳. 그건 우리로 말하면 뭐 똑같아. 그 기억, 년, 지근, 열, 그죠? 아, 어, 오, 이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알파벳이죠. 그럼 알파벳만 공부했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죠? 단어 공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글은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미 기억, 년, 지근, 열을 알아. 이제 뭐 해야 되죠? 이 단어 하나하나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 단어와 똑같은 게 여기서 말하는 뭐다? 용어정의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자,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로 뭐라죠?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의 소년이다. 이렇게 하잖아. 어려운 말이야? 쉬운 말이야? 제가 강의할 때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람들한테 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I am a boy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대답 안 하죠? 비웃습니다. 짜샤, 내가 그것도 모르냐? 나한테 묻는 것이 너 너무 나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대답 안 하시려고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왜요? 나 너무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대답할 값어치를 못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맞습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어려워요? 쉽죠. 왜 쉽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니까. 저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국법은 왜 어렵죠? 모르니까. I가 뭐고, M이 뭐고, 어가 뭐고, 보이가 뭔지를 그 단어 하나를 모르니까. 저기 열거되는 저 용어들 있잖아요. 저 수많은 용어들이 뭔지 모르니까. 문장을 읽으니까 전부 다 막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것도 뜻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런 문장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해석이 됩니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읽었더니 모르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쉬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반복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반복. 즉 I라는 게 나란 뜻이고 M이라는 게 이다란 뜻이고 어가 하다란 뜻이고 보이가 손해라는 뜻이다. 이거 어릴 때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저거 쉬웠을까? 아니요. 쉽지 않았을 거야. 하나하나 외웠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지금은 부드럽게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것이지 그게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봤죠? 여기서도 부동산공법에서도 이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를 무슨 뜻인지 알아야 책을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모르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을 처음에 들으면 뭐 듣는 것 같다? 꼭 외국어 듣는 것 같대요. 맞아요. 다 말만 한글이지 여기 들어있는 용어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다 외국어 듣는 것과 똑같은 성질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한 번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뭐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서 모르던 거 저 뒤에 가서 또 그 말기가 나와서 이해가 되는 게 있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에 접근법이야. 학문에서 어떤 걸 접근하는 방법에는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다냐?
A가 있고 A는 B와 같답니다. 그때 요 B는 또 뭐랑 같다다? C와 같답니다. 그러므로 A는 뭐와 같죠? C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 나오죠. 자, 이건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즉 A는 B와 같답니다. 근데 B가 또 뭐랑 같아? 또 C랑 같답니다. 그러므로 결국 A는 뭐랑 같아진다? 요 C하고 같아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 A가 B랑 같다고 했고 B가 C랑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하고 C는 같은 것이지. 요거는 우리가 산수 공부할 때 처음에 저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따라 결론부터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죠? A는 C와 같답니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그러면 머리가 벙벙해. 왜 A가 C와 같죠? 이유가 뭐예요? 결론부터 내려놨으니까 모르잖아. 과정을 모르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밑에다 뭐죠? 야, A가 B랑 같거든. 근데 그 B가 또 뭐랑 같아? C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하고 C는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거야. 라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과정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죠. 그럼 연역법과 귀납법은 두 가지가 학문을 접근하는 자세란 얘기입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쉽죠? 위에 게 더 쉬워.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으니까 결국 A는 C랑 같은 거야. 이렇게 내리면 좋아.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툭 튀어나온다? 결론부터 툭 튀어나와. 그래 놓고 나중에 그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과정이 저 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주문을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척척척 나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게 먼저 결론이 뚝 튀어나오고 나중에 그게 왜 그랬는지를 뒤에 가서 이해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지만 결론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는 이게 먼저 태어났을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왜? A는 C랑 같다. 왜 같은 거지? 몰라. 그래서 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뒤에 걸 읽으면서 아, 앞에 있던 저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처음에 들어서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앞뒤로다가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아,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 국법은 5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지 처음부터 알아듣기는 천재가 아니란 그건 쉽지 않은 과목이다. 그래서 부동산 국법을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이유는 모르는 용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쓰는 거야? 행정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것도 관련된 부서, 관련된 부처에서만 그 용어를 쓰지 다른 행정청이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다. 단어를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결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하는 수밖에 없죠? 자꾸 반복적으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래야 아이모부와 같이 쉬운 단어가 되려면 결국 반복적으로 듣는 거 이해는 공부하는 방법에는 없다라는 거. 진리는 거기에 숨겨져 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진도가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게 뼈다귀를 다시 본다면 책에도 국토위계미 이용하는 분들은 먼저 용어 정의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올 것이고 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근데 이때도 이 용어 정의를 들으면서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 말귀만 갖고는 아 뭐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아. 그냥 어설프게 대략 이런 거구나라는 건 용어 정의로 그리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때 그 용어가 나오면서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이해되는구나 라는 건 이쪽 본론 내용을 알 때 용어 정의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보다 어설프하게 아 이런 거구나 아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본론 내용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용을 접해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용어 정의 끝나고 나면 먼저 조직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본론 내용에 들어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라는 걸 하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계획에 맞춰 국토를 개발하자.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받거라? 허가받아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 어떤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지? 개발이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 내주려면 어떤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주지? 허가 기준. 허가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지? 허가 절차.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허가 안 돼요. 집에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와보세요.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바로 허가에 제한도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행위가 다 끝났어? 그럼 제대로 개발행위 했는지 그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쭉 나올 것이고 저 시골 지역에다 개발한다?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거기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대로 개발하자라는 게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다. 또 개발행위 하게 되면 아파트 여기다 짓는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에 학교, 공원 같은 걸 조성해야 돼. 그런 기반 설치가 필요해야 돼. 근데 기반 설치가 곤란해. 왜? 그 기반 설치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설치하려면 막대한 보상비와 개발비가 들어가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설치가 곤란해. 그러면 결국 아파트 짓는 걸 크게 짓는다, 작게 짓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아파트 짓는 걸 작게 짓게 하자. 그런 구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하자. 자, 지금부터 이 시골 지역에 개발이 시작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개발이 안 됐었으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각종 시설들이 엉망이야. 제대로 됐지 않았었어. 지금부터 개발 들어가려면 그런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이런 시설 설치해야 돼. 그 비용 누가 부담할까? 원래는 설치미다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너희도 일부 비용 좀 부담하라. 일부만 비용 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 있다. 이런 특수한 구역들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또 출입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라.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개발이 등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시킬 때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한 번 더 얘기 좀 해봐라. 라는 변명을 들어서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걸 청문 절차라는 걸 거친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토위계 및 유형원본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뭐부터 나온다? 바로 행정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게 나와요. 여기 행정계획의 수립. 이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먼저 나올 거냐면 요거 전 페이지에서 잠깐 볼게요. 수업 끝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이 중에 중요한 용어에 관한 것들이 바로 우리 용어 정의에 관한 마지막 수업 끝나서 한 5분 스피치 또 별도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때 여기 중에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도 그걸 읽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정리하는 거지. 그때 정확한 내용은 본론 내용에 들어가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그 내용을 확인할 거라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죠. 좀 전에 행정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뭐 있었죠? 기억납니까?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입니다. 아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왜?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미 그 계획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별 문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토위계 및 유형원본들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야 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야.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억나요? 광역도시계획.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계획의 각각 기본적인 특성을 말씀드리죠. 광역도시계획. 용어를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광역이 무슨 뜻이죠? 넓은 지역. 광역. 넓은 지역. 그럼 뭐가 넓은 지역일까? 한번 물어볼게요. 넓다라는 게 어떻게 넓은 거죠?
물어보죠. 설득볕이 넓은 겁니까? 좁은 겁니까? 설득볕이 넓을까? 좁을까? 아까 지난 시간에 힌트 주죠. 행정기관의 장 체계도 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묻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 설명 이미 힌트 줬어. 광역이라고 했는데 넓다라는 개념. 그건 뭐가 넓은 거죠? 첫째, 설득볕이 그럼 넓은 지역이냐 안 넓은 지역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설득볕이 넓은 거 아니겠습니다. 좁은 것도 아닙니다. 적당합니다. 왜 적당하죠? 설득볕이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아까 제가 관할구역이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한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럼 설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 다시 한번 관할구역은 뭐뭐 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이 사람들을 관악의 장이라고 불렀으니까 관할구역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관악으로 표현한다. 그럼 설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고 그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게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이란 그럼 무슨 뜻이죠? 광역이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광역이 될까?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광역이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하나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성남시 그럼 서울특별시 성남시 그러면 관역이 두 개잖아. 그때는 넓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관역은 넓거나 좁은 개념이 아니지만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렸다? 그때부터는 넓다라는 광역 개념이 되죠. 그럼 그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 그게 광역 도시계획이에요.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게 광역 도시계획이죠. 즉 서울특별시 한 군데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저쪽 옆으로 부천시가 있고 다시 그 옆으로 인천광역시 이와 같이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가지고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라는 세 개의 관역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게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에서 그건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의 또 특성은 광역도시계획은 자,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겠다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으로서 수립하는 하나의 장기 계획이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이나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만 계획으로 수립한 거.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가운데 부천시에 걸쳐서 현재 있는 경인고속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이 앞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하나의 더 경인고속도로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제3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거 제4 경인고속국도를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지금 미리 수립해두자. 그러면 그 계획이 뭐가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된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럼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뭘까?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 이제 서울시에서만 인천에서만 또는 부천시에서만 이렇게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관할구역을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이제는 둘 이상이 아니고 자기 관할구역에다 앞으로 우리 관할구역을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 그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미래종합청사진. 앞으로 우리 관할구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일까? 자,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여기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여기는 뭘 들어오고 여기는 어떤 게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왔어. 도시군 기본 계획이. 그럼 그 계획만 나왔다고 그 도시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가 돼? 그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것들이 거기 다시 수립이 되는데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리성의 넓은 지역에 수립해서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걸 발전시켜서 여기다가 뭘 하고 여기다가 뭐 했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부터 들어가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의 특성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무슨 계획을 보자? 광역도시계획부터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뭐부터 지정하더냐? 광역도시에 수립할 구역부터 지정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계획권이 뭐죠?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자기 하나의 관역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천광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고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